조선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폭군으로 기록된 연산군.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폭정, 광기, 사치라는 단어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한때는 성군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위에 오른 초기 연산군은 학문을 사랑하고 정치에 관심을 보이는 젊은 군주였습니다. 대체 무엇이, 어떻게 한왕을 피와 공포의 화신으로 변모시켰을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히 폭군의 만행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상처와 복수심이 어떻게 거대한 비극을 낳았는지, 그리고 절대 권력이 개인의 감정과 결합했을 때 어떤 파국을 초래하는지, 그 충격적인 서사를 통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494년 성종이 승하하고 19살의 젊은 왕세자가 조선의 10번째 왕으로 즉위합니다. 바로 연산군입니다. 즉위 초반 조정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이 젊은 왕에게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성종의 장남으로 태어나 정통성도 확실했고 어린 시절부터 받은 교육도 충실했습니다. 그는 글을 읽고 시를 짓는 데 능했으며 왕으로서의 위엄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선은 성종 치세를 거치며 안정된 국가체제를 확립한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왕이 이를 잘 계승하기만 한다면 조선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궁궐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쉽게 꺼낼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 윤 씨의 얽힌 비극적인 과거였습니다. 패비 윤 씨는 성종의 첫 번째 왕비였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을 낳고 왕실의 안주인으로서 자리를 잡는 듯했지만 성종 10년 갑작스럽게 폐위되어 사가로 쫓겨납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질투심이 심하고 왕을 저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당시 어린 연산군에게는 어머니가 그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만 알려졌습니다. 왕실은 이 치명적인 비밀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어린 왕세자가 자라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히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이 즉위한 후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어머니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과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과 주변 사람들의 말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궁궐 곳곳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신하들의 미묘한 표정, 그리고 대비들의 냉담한 태도. 연산군은 무언가 큰 비밀이 자신으로부터 감춰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즉위 초반 몇 년간 연산군은 비교적 안정적인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격에는 점차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했고 신하들의 간언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생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의 반응은 유난히 예민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려는 욕구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쩌면 그는 무의식 중에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와 비밀에 맞서기 위해 더 강한 권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 연산군 10년, 1504년 운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연산군은 마침내 어머니 패비 윤 씨의 폐위와 사사에 얽힌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 진실을 전해들은 연산군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머니가 단순히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왕실의 결정으로 폐위되고 사약을 받아 죽었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이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던 그 시절의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일에 연루된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서 권력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수대비를 비롯한 대비들, 그리고 당시 이 일을 주도하거나 방조했던 대신들. 연산군의 눈에 이들은 모두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이자 자신을 평생 속여온 배신자들이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진실 앞에서 연산군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그가 평생 품고 있던 막연한 불안과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광기가 깨어났습니다.
연산군은 즉각 행동에 나섭니다. 1504년 갑자년에 벌어진 대숙청,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패비 윤씨의 폐위와 사사에 관여했던 모든 이들을 찾아내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윤필상을 비롯해 당시 패비 윤씨의 죽음에 연루된 신하들은 물론 그들의 가족까지 가차없이 숙청했습니다. 연산군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폐위를 건의했던 대관들, 그 결정을 묵인했던 조정의 대신들, 심지어 방관했던 모든 이들이 그의 복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피바람에 휩싸였고 조정의 중신들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끌려갔습니다. 연산군은 이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극도로 잔인한 고문을 지시했고 그들의 비명과 통곡을 직접 지켜보며 쾌감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갑자사화의 광풍은 단순히 관련자 처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왕실의 어른들, 특히 인수대비에게 극도의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인수대비의 처소에 찾아가 격렬하게 항의했고 그녀를 정신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왕실의 위계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고 유교적 질서를 중시하던 조선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건 이후 연산군의 성격이 완전히 변했다는 점입니다. 어머니의 복수를 했음에도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는 조선 전체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배신한 세상,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이 나라 전체가 그에게는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갑자사화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연산군의 폭정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더 이상 신하들의 간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말을 하는 신하는 즉시 처벌했고 언론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왕 앞에서 입을 열지 못했고 눈치만 살피며 연산군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렇게 절대 권력을 손에 쥔 연산군은 자신의 욕망을 거침없이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유흥을 위해 거대한 사냥터를 조성합니다. 한양 도성 주변의 넓은 지역을 사냥터로 지정하고 그곳에 살던 백성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수백, 수천 가구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냥터 안에 있던 선조들의 묘까지 파헤쳐져 이장되었습니다. 조상의 묘를 지키는 것보다 왕의 유흥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연산군의 사치와 향락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궁궐에서는 연일 화려한 연회가 열렸고 기생과 악공들이 동원되어 밤낮 없이 왕을 즐겁게 해야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미녀들을 차출해 궁궐로 불러들였고 그 수는 수천 명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이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세금은 가혹하게 걷어들여졌고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이 늘어났지만 궁궐 안에서는 음식이 넘쳐 흘렀습니다. 연산군은 이러한 현실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과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의 광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 11년 1505년에는 무오사화에 이어 또 다른 대규모 숙청인 갑자사화를 일으켰고 그 여파로 수많은 선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살인파학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연산군의 폭정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심지어 한글 사용까지 금지시켰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훈민정음을 연산군은 자신을 비방하는 익명의 글들이 한글로 쓰여진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폭거였습니다. 왕의 광기는 이제 문화와 학문, 언어까지 억압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궁궐 안의 분위기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신하들은 아침에 궁궐에 들어갈 때마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의 기분에 따라 사람의 목숨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 연산군은 더욱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사소한 일로 신하를 때리거나 욕하는 것은 일상이었고, 심하면 그 자리에서 처형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왕의 측근들조차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총애받던 신하가 오늘 역적으로 몰려 죽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조선의 조정은 더 이상 국정을 논하는 곳이 아니라 왕의 비위를 맞추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면서도 감히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왕을 비판하는 말을 했다가는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미녀를 차출하느라 가정이 파탄났고 사냥터 조성으로 농토를 잃은 농민들은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조선은 건국 이래 가장 혼란스럽고 암울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성종대에 이루어 놓은 안정과 번영은 단 10여 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힌 한 왕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고통을 온 나라가 함께 느끼게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를 잃은 자신의 아픔만큼 조선 전체가 고통받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역사는 폭정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연산군의 광기가 극에 달하자 마침내 조정의 신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 중신들은 은밀히 모의를 시작합니다.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는 것,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연산군의 감시망을 피해 동지들을 규합했고 새로운 왕으로 옹립할 인물을 물색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연산군의 이복동생 진성대 군이었습니다. 성종의 아들이자 정순왕후 윤씨 소생인 그는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고 연산군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반정군은 치밀한 계획 아래 궁궐을 포위했습니다. 연산군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갑작스러운 반란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궁궐을 지키던 군사들 중 상당수는 이미 반정군에 포섭되어 있었거나 연산군을 위해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반정군은 손쉽게 궁궐을 장악했고 연산군을 체포했습니다. 조선의 10번째 왕은 이렇게 허무하게 왕좌에서 끌어내려졌습니다. 제22년 그가 조선에 남긴 것은 피와 공포 그리고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폐위된 연산군은 서인으로 강등되어 강화도로 유배됩니다. 한때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왕이 이제는 최하층 신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연산군이라는 묘호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군이라는 칭호는 왕이 아닌 종친이나 공신에게 붙는 것으로 이는 그를 정식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폐위된 왕이라는 치욕적인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강화도 유배지에서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궁궐에서 누리던 호화로운 생활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좁고 허름한 방에서 최소한의 음식만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 그에게 아첨하고 굽실거리던 신하들은 모두 떠났고 가족들조차 그를 외면했습니다. 유배 2달 만인 1506년 11월 연산군은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겨우 31살의 나이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사로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독살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반정 세력으로서는 연산군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반란의 명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연산군의 삶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그는 역사의 폭군으로만 기록되었고 그의 무덤조차 제대로 된 왕릉이 아닌 초라한 묘에 불과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연산군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포악하고 음란하여 인륜을 저버렸으며 충신과 양민을 마구 죽였다. 역사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연산군은 정말 처음부터 폭군이었을까요? 만약 어머니 패비 윤 씨의 비극이 없었다면 그는 다른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광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연산군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의 트라우마가 권력과 결합했을 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은 채 그의 내면에 골마갔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폭발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인이라면 개인적인 비극으로 끝났을 일이 왕의 경우에는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의 비극은 또한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산군의 경우 갑자사화 이후 그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간언할 수 없었고 언론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의 개인적인 감정과 욕망이 국정을 좌우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만약 조선의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면 연산군의 폭정은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었을까요? 중종반정 이후 조선은 이러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왕권을 견제하고 신하들의 목소리를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될 수 있는 권력의 오용, 리더의 심리적 안정성,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개인의 광기를 제어하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참극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종종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리더들을 목격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개인적인 트라우마나 콤플렉스를 권력 행사를 통해 해소하려 합니다. 연산군의 사례는 그러한 리더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심리적 상태, 그들의 내면에 어떤 상처와 욕망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연산군을 단순한 폭군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분명 잔인한 폭정을 펼쳤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배신감에 사로잡힌 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왕으로 태어났기에 그의 개인적인 고통이 국가적 재앙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시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리더의 자격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는 어떻게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가? 연산군의 이야기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완벽한 답은 없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 리더의 도덕성과 심리적 건강성, 그리고 시민들의 비판적 사고와 참여. 이 모든 것이 연산군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연산군이라는 폭풍이 지나간 후 조선은 중종을 새로운 왕으로 맞이합니다. 반정 공신들과 함께 즉위한 중종은 연산군의 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반정 공신들의 권력 독점, 왕권과 신권의 갈등, 그리고 연산군 시대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조선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조선은 안정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격변의 시대를 수습하고 새로운 조선을 건설하려 했던 이들의 노력을 들여다보겠습니다.